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된 지 사흘째입니다. 영장 유효기간 6일까지고요.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경호처를 향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이제 경고했고,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는 보니까 이제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서 농성한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로 가고 있는데, 자, 호준석 대변인 이런 대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원론적으로 보면 소환 조사에는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수처가 그 동안에도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성 또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이제 수사권 문제는,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것이 직권남용을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지만, 다른 그 김용현 장관이라든가 다른 군사령관에 대해서는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다른 죄를 가지고 이것도 대통령도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의 그 규정을 불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엉뚱한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 다시 한번 이제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공수처는 이렇게 중요한 수사는 법대로 아무런 뒤탈 없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정당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요, 공수처는 손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도 적법하게 정정당당하게 다시 청구하든지 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도 경찰이 하고, 이게 서부지법에 하지 말고 중앙지법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적법한 절차를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영장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찰이 청구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 대치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네. 지금 강제 해산을 시키는데 오늘 밤에 혹시 집행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해산을 시키기로 했다면 네. 추가적으로 인파가 다시 운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곧바로 집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이 집행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고 경호처에서 저항을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수처나 경찰에서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라도 이걸 늦추지 않고 빠르게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아닌가라고 일단 추정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공수처가 이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공수처의 검사들을 포함한 직원들은 직무유기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했을 때 일단 영장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집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불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그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체포적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권한쟁의 심판을 할 그런 사안도 아니죠. 대통령의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당연하게 집행을 하는 거고, 이제 경찰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체포를 방해하는 쪽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국한될 것 같고, 아마 직접 체포는 공수처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이번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보면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조항을 예외로 한다. 즉 대통령실과 관저는 영장 집행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자,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가 보안시설이다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이제 접근을 막아왔던 걸 이번에도 그게 이제 재현될 거라는 생각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영장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첨부 비슷하게 그런 문구를 넣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준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걸 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제 눈을 사실 의심했거든요. 그 네. 기사를 보고. 아니 우리나라 국민 중에 법의 적용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 칠이되는 법치 국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는지 그 문제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판사가 어떻게 법 적용을 이 2조항 형사소송법 112조 113조는 예외로 한다. 그거는 그 판사가 아니라 신의 영역 아닙니까? 신의 영역. 옛날에 제왕들도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그 사회 분위기가 마치 2017년에 우리가 겪었었던 탄핵 때에 그냥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던 마치 모든 의혹이 그냥 정당화되고 검증을 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됐었던 그런 분위기가 재현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 받고요. 이것은 정말 매우 위험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서부지방법원장이 이번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됐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명의 후보자도 서부지방법원에 재직을 하고 부장판사로 있고요. 영장 전담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진보 성향의 거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던 건데 우려가 현실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장 쇼핑에다가 그런 듣도 보다 못한 내용을 초법 자기가 법 위에 서가지고 이런 판사가 결국 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수사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이미 저는 공수처의 수사의 정당성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잠깐 김수민 평론가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 밀물 썰듯이 그냥 지나가는 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진영의 일부 막 뭐라 그럴까요? 뭐 저항이라 그럴까? 지금의 어떤 지금 뭐 탄핵 절차나 탄핵 흐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윤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 이거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막 법적인 아주 정밀하지 않게 하고 그대로 쓸려가는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것이다. 그런 흐름도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이제 위헌성, 위법성은 재판을 통해서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심판에서 다뤄질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란인가 그러니까 거기 폭동이 있었는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이런 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반대 세력은 자신들 빼고는 죄다 내란 세력이다라고 벌써 규정하고 딱지 딱 붙이고서 낙인 찍고서 그냥 막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것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서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광의로 보면 이런 것이 그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내란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대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그 아까 체포영장 그 조항으로 와서요. 어떤 법 조항은 적용 안 된다. 이런 단서를 영장에 달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취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안에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상 비밀과 압수 조항하고 군사상 비밀과 압수 이게 110조 111조인데 네. 여기 각 2항에 보면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예, 다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조항과 함께 네. 정말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게 형사소송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아마 법원에서 이 취지를 더 부각시켜서 영장을 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은 그 조항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이 항에 이 단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걸 넣은 건 아닌가. 이 부분은 저도 따져볼 만은 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거는 네.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을 1심 재판을 서울
중앙지법에서 하게 돼 있을 뿐입니다. 이걸 영장을 청구하는 걸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위치하고 있는 그 주소가 그 관할 법원이 서울 서부지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 거기에 재직하고 있던 판사 몇 명이 지금 민주당 추천, 야권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가게 된다. 이거는 사실 그 사람들이 이번 영장 심사를 한 것도 아니고 서울 서부지법이 무슨 정당도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법관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그 호준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 어떤 법적인 판단이 나지도 않았는데 상대당에서 이거를 탄핵 내란 딱지를 붙이고 막 몰아가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적으로 조금 엄밀하게 이렇게 하나씩 두드리고 갈 부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막 쓸려가듯이 밀물 쓸려가듯이 지나가는 건 아니냐. 특히 이제 네.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경우가 다른 게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법의 불소추 특권을 입어가면서 결국에 시간을 좀 벌다가 그 다음에 구속이 되고 처벌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내란인지 아닌지를 수사로 가려야 되는데 체포라는 게 내란이 유죄이기 때문에 체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가지고 소환에 응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경찰 공수처 합쳐서 공조본이죠. 여기서 네. 3번에 걸쳐서 체포영장을 소환 요구를 했던 것이고 체포영장 발부 요건은 구속하고 또 달라요. 혐의를 상당하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라고 하면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 원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전에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 취지를 돌아보시면 알 것 같아요. 사실 어느 나라도 제가 알기로도 수사권을 검찰이 어디까지 하고 경찰이 어디까지 하고 이렇게 떡 썰듯이 자르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OECD 국가 중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공수처나 검찰청법에 검찰이나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일단 이제 본인들의 수사권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었던 것이 지금 드러난 거죠. 예,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과거에 수사권을 딱 잘라서 분리하고 한쪽에서 절대 못 건드리게 하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 법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굳이 거부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결국에 상황에 따라서 누가 수사 대상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짧게 하나 김수인 평론가께 질문을 드리면 이런 일종의 이제 불응 전략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이런 게 향후 이제 구속영장 심사나 탄핵 심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일단 뭐 대중적으로 자신이 없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또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계속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상당히 협조를 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일단 뭐 유죄 판결이 난다 했을 때 형량에도 더 가중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내란 수계 같은 경우는 유죄가 나버리면 무기 아니면 사형이라서 형량을 더 따져볼 뭐 부분도 없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행태만으로 해도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강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사실 왜 국민들이 이 체포에 불응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예를 들면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네. 어떤 혐의를 받고 체포나 구속까지 됐는데 법정에서 무죄를 밝히고 나서 털고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보다 더 어떻게 보면 처지가 더 열악했던 게 한 번 그렇게 혐의를 쓰게 됐을 때 무죄를 받고 이런 것들을 대중이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긴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파면 그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이 되고 내란죄도 무죄다.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자신이 있다면 과연 이렇게 체포에 불응하겠는가? 이 질문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체포나 이런 데 불응하는 것이 앞으로 법원이나 헌재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호준석 대변인. 우선 그 수사권 문제는요. 네. 그게 뭐 이렇게도 열려 있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검수안박법에 규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검찰이 당연히 수사권을 갖고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박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경찰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 갖게 된 것은 명백해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네. 다만 지금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소환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한남동에 10,000명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0,000명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더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저걸 어떻게 강제 해산할 것이며 저기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충돌 발생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도 사실상 어렵거니와 대통령께서도 저런 상황이라면 조사에는 응하되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이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체포영장에 효력정지 가처분하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결과도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헌재 이런 상황이 헌법 심판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 좋은 영향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도 마땅히 수사와 탄핵 심판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입장대로 원칙적으로 조사에도 응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체포영장도 필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 기자들이 윤 대통령 이제 편지 내용 제가 이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한 상황은 자제돼야 된다 됐고요. 관련되는 그 질문을 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어젯밤 대통령 간접 지지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 전달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거는 사실 본인이 잘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대중적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행위를 했다. 지지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없다 해도 지금 지지자들이 앞에 모여서 경찰과 공수처의 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이 의지가 굉장히 충만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여러분들 좀 해산을 해주시고 나중을 기약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지도자의 정도인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경찰 기동대도 오고 공수처도 오고 대통령 경호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태로 갈 수 있는 피를 보는 상황으로 잘못하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 경호 입장에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저 앞에 일반 시민들하고 공권력하고 뒤섞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가 또 어떻게 움직일 거냐 했을 때 이건 경호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최악의 행위가 나오고 있다. 저는 정말 8년 전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중에 비교 대조의 대상으로 소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 정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이번에 또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이게 만약에 내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선동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우리 형법에 소요죄라고 있습니다.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소요죄가 있고 만약에 내란의 범위 안에 소요가 들어가 있으면 내란죄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경찰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해산을 경고를 했는데 해산하지 않으면 다중 불해산죄까지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좀 앞에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1분 채 안 남았는데 일단 허준석 대변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법정에서 싸우겠다라는 뜻이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법조인으로 평생 살아오셨고 네. 또 본인도 그런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동원이 된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할 때 경찰이 영장 집행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불법적인 요소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소환 일정 조율하고 경찰이 그렇게 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레터 K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2부에서도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13살 호경이의 아빠와 엄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2살 무렵 아빠는 호경이를 할아버지 댁에 맡긴 채 멀리 떠나버렸는데요.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호경이와 중증 장애를 가진 고모까지 치료비를 위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약한 심장 탓에 심한 운동과 외출도 힘들고 고모가 곁에 있어도 대화와 소통이 쉽지 않아서 호경이의 마음은 늘 외롭기만 한데요. 오늘도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숙제를 하고 쓸쓸하게 잠이 든 호경이. 아직은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호경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E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1월 둘째 날 하늘 표정은 줄곧 맑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9도로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6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 3.9도가 높았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제주도는 흐린 하늘 표정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맑은 날씨지만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는 1cm 안팎, 그 밖에 서해안 1cm 미만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글피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5도, 철원 대관령 영하 12도 등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한파특보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낮 기온 서울 2도, 부산 6도 등 1도에서 6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 및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 일부 경남권, 이제는 경기 남부 지역까지 건조해졌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미신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저 앞 미신고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세 차례 해산 명령을 한 뒤 해산 조치에 들어갔고 일부 참가자들은 도로에 드러눕는 등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블랙박스의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파일은 사고 직전으로부터 최대 2시간 정도의 분량이 저장됐고 파일 종류는 모두 5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보다 1.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재부 전망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1.8% 성장하게 되면 잠재 성장률인 2%를 밑돌게 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픽업 트럭 돌진 사건으로 현재까지 15명이 숨진 가운데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불에 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 두 사건이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테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일부에서는 민주당은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증폭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공수처,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자, 지금 뭐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다.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건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다. 대통령 경호처도 순순히 협조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 자, 김수민 평론가님,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의원들에게 이제 비상대기령을 내렸다고 해요. 왜 이 시점에 네. 비상대기령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뭐 이게 사상 초유의 상황인 것이고요. 네. 또 비상사태죠. 왜냐하면 최근에 뭐가 또 추가적으로 드러났냐면 저기 광주 전라남도 호남 지역이죠. 호남 지역에 있는 13공수여단 7공수 13공수가 이미 이제 그 당시 출동을 하려고 했었다는 게 드러났었고,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드러난 게 11공수여단까지 추가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때 다 대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때 동원된 군대라든지 이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고 더 있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중대한 사태고, 물론 이거는 주장인 수준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박선원 의원이 그 정보사의 블랙 요원들 아직 복귀를 안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 이런 것들이 현재 불안한 상황일 수 있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의 현재 태도를 봤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집단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촉구하기도 했고 또 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은 국민들도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일 겁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이나 국회의원들은 현재로서는 좀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기를 할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조금 얘기 나눴듯이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찬반 어떤 시위랄까요? 집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집행을 앞두고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막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네. 듭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 체포를 방해하는 건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다라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석 대변인님.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그 최근에 저런 언행들,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완장찬 사람의 독선과 오만과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그냥 명령을 하잖아요. 지금 좀 전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명령에 촉구라고 지금 표현하셨지만 뭐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우리 말 안 들었어, 그냥 목을
날리지 않습니까? 쳐버리지 않습니까? 초법적인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본인들이 집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 전부터도 입법부의 권력을 가지고 행정부 겁박하고 사법부 겁박하고 계속 탄핵하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내란이라고 이제 그 낙인을 찍는데 그 이른바 내란, 물론 혐의입니다. 아직은 이제 법원에서 다퉈야 되겠지만 그 이른바 내란이라는 것은 비상계엄령 해제되면서 그날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내란범이다, 내란 공범이다,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질서를 흔들고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경기는 너무나 골목상권도 힘들고 그리고 환율은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아랑곳하지도 않고 행정부를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란 아닙니까? 국헌 문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지금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멈춰 세워야 될 것은 막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또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시작한 거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고 그 이후 국민의힘의 어떤 뭐라 그럴까 태도였고 뭐 이런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전의 과정도 또 있었다는 것까지 합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예. 법의 판단 받아야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탄핵 심판 내일인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 진행되고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과거형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현재형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혹시 김수임 네. 평론가님 넘어가도 되죠? 지금 요 상황은? 네, 아까 뭐 말씀드린 것들이니까요. 말씀하셨으니까. 자,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2025년 새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안정입니다. 국정안정에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헌정 질서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합니다. 자, 호수적 대변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아주 신속하게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분은 아주 지연한다면 이건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네. 왜 2월 15일이죠? 그거는 촉구가 아니고요. 그건 예.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336? 예, 법만 지켜도 예. 우리 사회가 혼란이 크게 걷어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안 지키는 것은 그것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강행 규정이라고 써 있고요. 반드시 3개월 이내, 그러니까 네. 전심 선고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에 했으니까 2월 15일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판사라는 게 사법부라는 게 법 지키라고 국민들 법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걸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원칙이고 원론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1월 초 이제 법원이 좀 한 2, 3주 쉬는 과정이 있어서 항소심이 1월 23일 날 이제 속행이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신속히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633 원칙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 지켜졌는가?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로 이득 본 것은 없는가? 대표적으로 한성교 전 의원이 있죠. 한성교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 벌금형 1,000만 원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됐는데 2020년 총선 끝나고 거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재판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한테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 전략 펴지 마라.
변호사 빨리 선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재판부를 향해서 2월 15일까지 재판해라. 이거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다라고 하는 거를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 전략 쓰지 말라고 충고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빨리 체포에 응해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자료 송부하고 이런 것들 늦추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도 이중잣대라고 욕할 수 있겠지만, 근데 국민의힘도 내로남불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아무리 이재명 대표 욕을 한다고 해도 그걸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현실적으로 호진석 대변인. 네, 현실적으로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언론사들이 이미 대선 여론조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뭐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요. 네. 후보자들의 자격,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법은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컨대 학력 하나를 조금 허위 기재했더라도 이건 나중에 당선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네. 5년의 미래를 맡길,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운명도 달려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매우 중대한 그 흠결이자 결격 사유이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 대선을 치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에 당연히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재판이 1심에서 너무나 느려졌고 이미 다툴 거 다 다퉜고요. 이미 들을 증인들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빨리 판결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와 그것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게, 대한민국의 운명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공정한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보고 이제 헌재 판단 뭐 이런 것들과 이렇게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지만 헌재에서 그 판단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물리적으로 과연 2심 판결, 그 최종심도 아니고요. 그게 언제 나올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평론가님.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법원은 아마 1,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 판단을 해놨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저는 3개월 안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2심이 언제 끝났냐가 중요한 것이고, 네. 저는 사실 가능성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쪽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보다 속도가 좀 더 빠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18일에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시기 전에 판결이 내려진다. 그게 4월이라고 친다면 6월에 조기 대선이 이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6월 전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끝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원래 대법원이 한국 사회를 흔들 판단을 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명시가 돼 있는데, 네. 이것이 하던 재판까지도 중단시킬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 재임 중에 새로 기소되는 것만 막히는 거냐, 요게 아직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많이 다르거든요. 대법원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재판을 2심 끝나고 넘겨받게 되면, 근데 보니까 대선 일정은 앞에 다가와 있고, 그럼 대법원이 아마 그걸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우리가 미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면 헌법 84조 해석은 정치적인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충실하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100% 재판은 계속 된다라고 해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니까 틀린 것 같다, 이렇게 한 70%가 돌아서 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평소에 헌법 해석 논쟁에 대해서 충실하게 헌법을 해석을 한다면 그런 역효과가 안 날 텐데, 계속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헌재에서도 다 임명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반대로 틀어왔던 게 국민의힘이라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유리한 헌법 해석을 사회적으로 이끄는데 이바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또 전망도 해봅니다.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지금 이끌고 있는 측면도 있다. 네. 자, 호진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만약의 경우에 이게 대법원 최종심까지 끝나지 않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만에 하나 당선이 되더라도 나는 재판을 계속 받겠다, 그리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선언은 최소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의 법적 도덕적 양심이라고 생각하고요. 헌법 84조의 소추라는 것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그 언론인으로서의 그 상식은 소추는 뭡니까? 소추는 기소입니다. 기소. 그렇지 않습니까? 소추를 그 이상까지 광의로 해석하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죄 외에는 기소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재판까지 다 이미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는 것도 그것도 안 한다? 그런 것은 그거야말로 매우 그 이례적이고 상식에 벗어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휘 그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뭐 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덧붙이면 예, 김수민 평론가님.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헌법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파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죠. 근데 소추라고 했을 때는 기소하고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소수행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미 기소된 것의 공소수행을 중단해가면서 사법부의 재판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 때문에 저는 재판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소하고 소추가 똑같은 완전히 겹치는 의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인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의견은 좀 다른 것은. 그래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 사의 표명했고요. 앞서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들이죠. 왜 논의도 없이 결정했냐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그때 상황 어떻게 우리 호준석 대변인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여러 언론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네. 특히 이제 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 그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이제 법제처장,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런 분들이 뭐 들리는 얘기가 있었는데 헌법재판관 2명을 만난 적이 있었냐 뭐 이렇게도 물어봤고 네. 최상목 대행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원식 의장과 무슨 그 따로 어떤 합의를 본 게 있었냐 이면 합의. 네. 그런 것도 이제 물어봤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고 이제 법제처장은 그런 그 논리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매우 고도의 정치적 법적인 정당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정신이 있는 것이다. 국회목 재판관 3명에.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여야 1명씩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한 사람 1명씩 이렇게 해왔었던 것이 이제 그 국회의 전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야 합의를 한 대행이 요구한 것이 맞았는데 그것을 왜 최 대행이 그것을 뒤엎느냐 이제 그런 그 반론을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명의 이제 그 기재부 출신의 김한석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유인촌 장관 이런 분들 이미 발표가 됐고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이제 또 반론. 그래서 이런 뭐 경론이 있다가 최 대행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대통령실 참모진은 일괄 사표를 내고 그랬죠. 네, 자, 우리 그렇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당의 온도와 또 그 국무위원들이나 또 대통령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이제 그 모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제 온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 당의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조기 대선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중도적인 그 성향에 있는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도 저희는 다 이제 듣고 그것을 일정 부분 반영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또 여당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의 온도차가 좀 있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최 대행의 그런 선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좀 풀어낸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혼자 정부적으로 의논도 해야 될 상황을 이렇게 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자 김수민 평론가님은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른 어떤 갈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권한대행이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 20일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만은 유독 임명이 안 된다.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 정족수 200석설에 대해서 이게 사실 다수 의견이라고 좀 확인된 바도 없어요. 거꾸로의 반대 의견도 많이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공식 입장은 없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사코 다수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네. 유독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설을 받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에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헌법에 헌법재판관 중에 3명은 국회가 추천도 아니고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 절차가 다 끝났고, 그리고 여야 합의 3명을 합의한 것도 한 11월 정도의 일이에요. 네. 이게 다 끝났는데 사실 최상목 대행이 오히려 나머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월권이라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제 최 대행을 굉장히 옥죄고 있다. 그리고 최 대행이라든지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뭐 경제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줄탄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방어 논리들을 많이 펴시다가 돌연 다시 이렇게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봤을 때 계속 본인들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을 하면 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에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한 분이 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인데, 사직서를 이제 제출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유독 김태규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을까요? 네, 일단 김태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용어로 치면 이제 내란 세력과 계속 함께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논평에 드러난 게 있고, 그리고 사실 방송통신위원장은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인데 국무위원회 최근에 배석은 해왔지만 국무위원은 아니거든요. 배석자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던진다? 이거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정말 이 국무위원이라든지 이 체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퍼포먼스가 필요했거나, 근데 둘 중 어느 쪽이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저는 사실 그 소식을 듣고 의아했던 거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진숙 위원장은 빨리 헌재에서 이거를 심리를 해가지고 이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게 목표일 텐데 계속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되도록 만드는, 이렇게 해서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혹은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럼 김태규 직무대행이 계속 직무대행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 선택은 굉장히 어이없는 선택이다. 오히려 빨리 이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해서 자기 조직의 위원장이 직무정지된 상태를 빨리 풀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결국에 이진숙을 버리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함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막 강한 항의의 표시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는 드는데, 자, 그 문제는 한 그 정도까지 하고,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 사표 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실장들도 사표 내고, 그 다음에 수석급 사표 내고, 근데 정 실장은 자신의 사표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최상목 대행 측은 부인했고, 결국은 허준석 대변인님, 뭐 정진석 실장과 참모진들 일단 업무에 복귀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좀 여러 입장과 생각과 감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행까지 오게 된 이런 상황이고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밉든 곱든 어쨌건 최 권한 대행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위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외환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된 1,500원 그 외환위기 때 1,500원이었거든요.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돕고 한 발씩 물러서고 이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저희 내부에서도 탄핵이 온당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강하게 대립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감정도 많이 상해있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대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무도한 이재명 대표라는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역주행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의를 위해서는 서로 좀 참고 양보하고 힘을 합치고 그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약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방금 생각난 게, 허준석 대변인, 최상목 그 대행이 부총리 시절에 대행 맡기 전에 아직 한덕수 권한 대행 시절에 이거는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된다는 이제 보도가 일부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이 지금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어떤 경제 사령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저기 환율이라든지 어떤 뭐 수입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 면들이 좀 절박했다고는 보여진다. 만약에 그런 결정에 그런 이해도 좀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뭐 그런 그 오늘 보도가 몇 군데 됐더군요. 그래서 네.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또 탄핵이 된다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다가 네. 탄핵이 되면 민주당이 능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다음 이제 대행을 맡게 되는데 과연 경제를 관리할 수가 있느냐 이 중요한 그 시기에 이 난국에 이주호 그분은 경제 관료가 아니거든요.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령탑을 하기가 어려운 분인데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안정성이 더 커진다. 네, 이번 결정에도 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안이 이제 정치권으로 와서 어떻게 됐나를 볼게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두 사람 임명을 두고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면서 강한 유감 표했고 민주당은 또 뭐라 그랬냐 선별 임명은 위헌적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 김수민 평론가께 네. 2명 임명한 거 내심은 좀 안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결과적으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예. 헌법재판이 빨리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은 최악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최상목 대행이 만족하면 안 되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보단 낫다. 이 정도 평가할 거예요.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다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 국회에서 선출을 하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명할 수 있다도 아니고 택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관료라면 관료 출신이라면 더더군다나 있는 그대로의 법을 집행하는 그런 것이 관료의 소명이고 임무일 텐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3명 중에 2명, 1명 보류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경제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헌법재판이 빨리 시작되는 게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법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은 법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3명이 있는데 한 명씩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을 임명 안 한 건 이거는 최상목 대행의 시각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2명 갖고 간 거는 합의된 부분 혹은 어떤 그 해당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자기가 바로 임명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더더욱 부적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3명 중에 예를 들어 뭐 추천이 민주당 야권에서 추천한 사람이 2명 있는데 먼저 임명한 사람은 합의가 된 것이고 뒤에 사람은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되면은 합의된 사람이 2명까지기 때문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미 합의 절차는 다 끝났고 국회에서 선출까지 됐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완료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결재를 하는 일만 남은 것인데 그거를 가려낸 것 자체도 문제지만 설령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는 더 문제다라고 해서 걸러낸 거다. 이러면은 이건 위헌이에요. 예, 그리고 파면에 이를 만큼의 위헌이라고 봅니다. 왜 본인이 그것을 가려냅니까? 국회에서 3명을 두고 토론을 하고 정당별로 추천을 나눠서 한 다음에 인사청문회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선출을 하는 이 절차를 그대로 다 밟았는데 왜 본인이 한 명이 좀 더 부적절하니까 더 공감 갈 만한 인사를 데려와라.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 면면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걸 판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거는 저는 뭐 탄핵이 유보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탄핵돼야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2명 임명한 게 명백한 탄핵 사유라라고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어요. 허준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우선 현실적인 면에서 보자면요, 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냐에 대해서 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그리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인 건 간에. 네. 그리고 명분에서 보자면요, 저는 마은혁 후보자 이분은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정치적인 편향성을 너무나 많이 드러냈고요. 특히 국회를 불법 점거했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수십 명을 공소를 기각해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전력이. 지금 우리가 국회가 군인들이 진입했다. 이것이 이제 폭동이냐. 이것을 다퉈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헌법재판소의 핵심 현안인데 이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돼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다. 탄핵 심판과 헌재의 정치적 그 법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에 합의의 농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12월 3일 이전과 이후에 세상이 달라졌어요. 조건도 다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제 검사 역할이 돼버렸습니다. 헌법 심판에 있어서. 그런데 판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억지로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무력화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합의를 해줬었던 건데 야 그거 합의한 건데 왜 이제 와서 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전 지금이라도 이분 마은혁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시고 여야가 다시 합의해서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분 다시 선출해서 임명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자, 지난번 표결 때 내란 특검법 5명, 김 여사 특검법 4명, 여당 의원 찬성표, 이른바 이탈표라 그러죠. 이탈표 규모 뭐 좀 늘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호준석 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화의 기류감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여야 간에 예. 위헌적인 것 빼고 다시 이제 협상할 수 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탈표가 2 이상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보다 네.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특검법,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만들어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네네. 독소 조항을 좀 빼면 다시 합의해서 그런 특검법은 같이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그거는 잘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들도 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을? 과연 특검법을 독소 조항을 진심이 뺀다 있느냐? 그러면서 정말 만들어서 같이 추진을 할지 아니면 또 뭐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의심도 또 있어요. 이른바 내란 혐의 사건은 이미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예. 특검을 뭐 억지로 막을 뭐 이유와 명분도 없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워낙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저는 특검이 수사해도 사실 도이치모터스나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이나 결론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절차는 필요하다 이미 국민들이 너무나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막겠다라고 할 명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호준석 대변인은 그거를 여당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탄핵 심판이 이렇게 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거를 특검법 맞겠다고 이러는 거는 좀 상황에 맞지 않는다. 어차피 여야가 좀 합의해서 그 여당이 반대하는 어떤 부분들은 좀 빼고 해서 차라리 그냥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 하면 민주당도 받아들일 태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먼저 네.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논리, 최근에 수사권에 대한 논리에 따르면 네.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이런 것은 불안정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빨리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펴온 논리에도 맞는 거죠. 네. 마다할 명분이 없는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포함해서 영부인 관련 특검도 국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것까지 옹호하려고 하면 이 예능 오락 프로 예전에 나왔던 여박깨기라고 있습니다. 바가지를 한번 깬 다음에 남은 걸 또 깨는 걸 여박깨기라고 하는데 네. 국민들이 여박깨기에 들어갈 거예요. 왜 영부인까지 지키려고 하느냐. 이 부분으로 비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일단 합의에 응하는 게 맞다. 특검 추천 방식은 예를 들면 뭐 변협에서 추천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아직 신뢰를 못 사는 이유는 수정안을 먼저 내놓지 않는다는 점. 한동훈 대표도 그걸 공약으로 하고 대표가 됐는데도 안 내놨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나마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이라도 했지만 현재 탄핵 반대파가 주류인 국민의힘이 과연 이걸 내놓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현재로서는 아직은 미심쩍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청취자 문자 하나 보고 갈게요. 2904님, 정당의 이해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의 주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는 나라 바로 세우는 일에 각자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논란이 됐던 6인 체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탄핵 절차에 이제 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속도 붙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6인 체제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8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계속 좀 속행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내란죄 유무죄라든지
형벌, 뭐 형량 이런 것들을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네. 사실관계들 그리고 특히 전 국민들이 다 미디어로 지켜봤던 그런 사실관계들을 통해서 파면에 이를 만큼의 위헌인가 이 부분은 저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협조를 해도 그것의 지연 효과는 작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협조 하는 대로 놔두고 그냥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인지 저저번 주인지 여기 나왔던 그 헌법연구관 출신 판사, 변호사죠 지금은. 그분 말씀은 2월 15일까지는 판단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드러난 팩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그러는데 우리 호준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 이제 주관적인 좀 판단인 것 같고요. 예단하기 어렵죠. 네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2달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3달이었는데 이번엔 4월 18일에 두 분이 퇴임하기 때문에 4월 18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하시지 않을까. 그 정도만 저는 예측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관 성향에도 이제 세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른바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자꾸 판단하시지 않도록 네. 정말 한 분 한 분이 법률만 가지고 헌법과 법률만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성향만 놓고 보면 이른바 보수라고 분류된 분들도 사실은 뭐 중도 보수 또는 중도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입견 가지고서 예단하지 마시고 그냥 정확하게 헌법과 법률만으로 판단하셔서 국민들이 판결문을 보더라도 아 그렇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게 수긍할 수 있게 그런 판결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기일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들과 쟁점 추가 정리하고요. 심리 일정들도 이제 조율한다고 해요. 자, 내일은 특히 이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좀 많이 듣는다고 해요. 어떤 게 예정돼 있습니까? 네, 사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고 그동안에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들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한 것들 종합해 봤을 때는 현재까지 불거진 문제들이나 혐의 의혹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격차를 메울 수 있을 정도의 변론이 나올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근에 좀 급하게 이 탄핵 심판 쪽에 변호인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였어요. 네. 제가 우려되는 거는 또 그런 논리를 펴는 게 아닌가. 뭐 재판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속개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거나 이걸 다시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펼지도 모르겠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런 전략을 피면 필수록 네. 국민들의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은 뭐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호준석 대변인께 드릴게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 수사 절차도 그렇다. 그래서 이를 중시했기에 국회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한덕수 대행 탄핵 때 비판적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그동안의 자기 심경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에 전체적인 정신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다룰 때일수록 법적인 정당성, 문제가 없도록 하나하나 준수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다음에 서부지법의 영장 신청, 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 판사가 거기에 형소법 2개 조항은 예외로 한다라는 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영장 발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면서 점점 더 보십시오. 한남동 그 관저 앞에 점점 더 많은 시민이 모여들 가능성이 많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엄정하되 냉철하게 법을 적용하고 판단해야 된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자, 정치 토크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